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수센터 96회 미래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지 못하고 요새 상념에 잠겨있는 이선희입니다. 얼마 만에 변주인지. 요새 즐기지 못하고 네. 상념에 잠겨 있습니다. 내친 김에 근황 네. 어차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보시죠. 이게 제 근황입니다. 요새 왜 사는가? 돈은 왜 버는가? 네. 맛있는 건 왜 먹는가? 이런 질문들이 다시 물음표로 뜨면서 인생 노잼 시기? 맞습니다. 근데 그렇네요. 순트님이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한 정도는 거의 없었지 않나? 맞아요. 아니 저희 시즌 초반에 순트님께서 인생 노잼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하셨다가 네.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괜찮아지셨다고 그렇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땐 바로 극복했었어. 맞습니다. 맞아요. 다시 그 시기가 왔어요. 이게 자주 와요. 이렇게. 근데 그때와는 뭔가 다릅니까? 모르겠어요. 다 늘 약간 그런 시기가 올 때는 너무 약간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는 모르겠는데 네. 잘 극복해 봐야죠. 뭐 어떤 대책이 있어요? 대책은 없으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음. 해봐야죠. 근데 지금은 초반에는 저는 늘 약간 움츠려 들어 있고 네.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학습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뭐라도 하면서 다시 극복해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요즘은 잘 때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적이 잘 없거든요. 잠을 정말 잘 자거든요. 저는 머리만 네. 붙이면 자요. 네. 근데 요새 약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그 잠이 안 올 때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생각들이 네. 떠오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지난번보다 정도가 더 심해 그러니까. 보이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심하게 왔으나 네. 그렇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잘 극복해 볼게요. 네, 뭐 어쩌겠습니까? 네. 힘을 내요.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네. 왜냐면 제 근황하고 연결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 오.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진짜요? 그 티 익스프레스를 저는 처음 타봤어요. 네. 그래요? 순트님 이런 거 좋아해요? 네. 놀이기구 타는 거? 네. 근데 그거를 타는데 소요 시간이 한 3분 되더라고. 근데 그 3분 동안 제가 소리를 정말 크게 네. 남 눈치 안 보고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면서 막 손도 막 엄청 높게 들고 네. 환호성을 지르면서 탔어요. 네. 근데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 물론 체력은 거기서 끝나가지고 그걸 처음으로 탔는데 그때 이후로 집을 조금 가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다 상념이 안 들고 네. 그래서 혹시나 순트님도 한번 가보시면 오, 좋지 도전해볼게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교복도 빌려 입고 진짜요? 진짜요? 청춘으로 상상이 안 돌아갔거든요. 어머. 요새 의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교복을 안 입어서 거의 네. 한 20년 만에 교복을 입는 거였더라고요. 네네. 중학교 때 끝으로 처음 입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입자고 하진 않았고 같이 간 친구들의 네.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하고 했는데 재밌더라고. 그걸 한 것도 신기해. 그러니까요. 청춘으로 돌아가가지고 한껏 즐기고 왔습니다. 약간 그 영화 친구처럼 약간 그랬어요? 영화 친구요? 영화 친구. 그거는 친구. 장동건 나오고 유호성 나오고 그거 아닌가? 거기 교복 입지 않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걸로 좀 감성이 다른데? 약간 그런 그의 우리는 같은 그 어린 시절 그의 우리는 모욕하지 아니면 마요. 반올림 같은 반올림 알죠? 옛날 네. 그런 것처럼 예전 감성을 한껏 즐기고 왔다. 그랬더니 조금 그 전에 있었던 스트레스들이 많이 풀렸다. 그래서 마침 순트님이 얘기해가지고 생각이 났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아니 어쩐지 지난 에피소드 때 빈둥님께서 굉장히 감성적인 면모를 보이셔서 맞아. 놀랐던 기억이 맞아. 있는데 그게 그 영향일 수도 그 있습니다. 영향이 있나 보네요. 예전에 어릴 때 순수했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포켓몬 편을 하더니 근데 그 소리 지를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오랜만에 롤러코스터도 타고 좋았습니다. 맞아. 그렇게 소리 지를 기회가 잘 없긴 하죠. 맞아요. 맞아. 평소에.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 와. 대박. 근데 사실 저는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없어서 네. 네. 그냥 한번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네. 한번 그냥 경험의 의미에서 가봤는데 네. 그날 비가 엄청 왔던 거예요. 음. 근데 사실 그 티켓을 하루 전에 취소를 할 수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가는 날까지 날씨 앱만 붙들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약간 간 케이스였는데 네. 네. 가는데 비를 맞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아, 공연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네네네. 네. 저는 비 맞는 걸 너무 싫어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20만 원 상당의 티켓을 버려야 하나 말까를 고민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좋고 같이 간 친구들이랑 이미 왔는데 어쩌냐 앞으로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이 억지로 기쁜 마음을 끌어올려서 놀아보자 라고 현명하네. 해서 근데 실제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역시 모든 일은 마음먹게 달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아. 즐겁게 원효대사 놀다 해물물을 왔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였어요, 그러면? 근데 사실 그 아티스트들을 너무 모르고 아, 그냥 막 정말 대중적인 사람들만 알아서 네. 근데 그 재즈라는 게 네. 누굴 알아서 즐겁다기보다 맞아요. 그 재즈라는 그 연주 형식이 가서 직접 음. 보면 정말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한데 문제는 전 또 늦게 갔어요. 4시쯤에 가가지고 네. 그 진짜 재즈 같은 음악을 하시는 아티스트들은 좀 초반에 있고 후반에는 이제 좀 더 대중적인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마저도 그다지 즐기지 못했지만 진짜요? 그냥 그 그냥- 분위기를 즐긴 거네. 네. 그냥 뭐 오랜만에 비 맞으니까 좋다. 저 정도의 예전에 저 느낌이었어요. 서재페 간 적이 있는데 네. 마지막에 공연하시는 분들을 헤드라이너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에 쿠바의 뮤지션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네. 할머니야. 음. 너무 이게 할머니 뮤지션 분이 오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쿠바에서는 전혀 몰랐는데 근데 그분께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무 듣기 좋고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의 밤하늘 보면서 듣는 그 재즈의 그 정취가 네.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좋았을 낭만적일 것 것 같아요. 진짜 낭만적이에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비 오면 또 덥지도 않았겠다. 맞아요. 또 시원하고 그래서 공짜 워터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즐겼습니다. 순팀 이런 데도 한번 가봐야겠는데. 알겠습니다. 비를 맞아봐야겠네. 지지난주에 맞았는데 아, 그래요? 유명상 가가지고. 맞다. 아, 그랬잖아. 그럼 어떡하지? 일단 에버랜드를 가는 것으로. 뭐 유생님이 뭐 하나 또 추천해 주시겠죠. 추천 못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네. 노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보고서 하나를 작업을 끝내야 했어가지고 네.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 일주일 내내 막 1시간씩 자면서 했어가지고 지금 몸 컨디션도 좀 안 좋기도 하고 업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요새 인생 노잼 시기가 왔습니다. 네. 티를 기운 타고 빠지게 그러지 마요. 티를 타러 갈까 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십시오. 좋네요. 저랑 유랑님은 지금 상황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같이 가줘야 돼요. 원래 좀 우리 둘이 좀 처지고 맞아요. 두 분이 엎드려 있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네요. 그러게요. 어쨌든 뭐 신기한 한 주네요, 이번 주는. 네. 뭐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미래편의 마지막 시간인데 또 기운 빠진 이제 유생님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하게 됐네요.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분들과 달리 철학적인 담론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따르고 우리 모든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시즌 1 때 시사편에서 네. 시즌 1 시사편 세계경제 헬게이트 서막편에서요. 인터레그넘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못하는 아마 것 못하시겠죠. 근데 인터레그넘이 뭐냐면은 왕자가 비어서 최고 지도자가 부재하는 시간을 우리가 인터레그넘이라 보통 얘기를 해요. 혹은 네. 대거리의 시대 혹은 대공위의 시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질서가 좀 어지럽잖아요. 네. 실제로 민주주의 진영이라 볼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은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서 전체주의적인 좀 양상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극우가 좀 득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자유와 인권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나라들이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막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네. 사회주의 진영이라 불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독재가 강고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최근에 그 천년의 앙숙이라 불리는 순위파와 시사파를 이 중국이 화해를 시켰어요. 네, 그럴 정도로 오히려 가치, 인권 혹은 뭐 전 세계적인 어떤 담론을 주도하는 게 중국이 돼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세계가 이상하다. 지금 뭔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공감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 그런 철학이나 사상이 부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득세하고 있던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게 되면서 전 세계 전 인류가 이룩하고자 하는 공동선이라든지 공동의 윤리의식이 사라진 채 많은 사람들이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인터레그넘이라는 개념을 그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걸 주제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 시대가 혼란하다고 느끼시고 있는지, 그렇다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이 먼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혼란한 줄 모르겠다. 저는 혼란하지만 네. 어느 시대나 혼란하지 않았나?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네. 특별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는. 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 커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생님께서 어느 구체적인 자료를 드시면서 지금의 혼란이 역대 지금까지 없었던 현상이다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겠지만 최소한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 제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별거 아니지 않을까? 지금까지 충분히 계속 일어나고 반복해서 거듭되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기 전에 당장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이 혼란함이라는 건 어느 시대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현 시대의 혼란함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게 네. 예전에는 사회가 함께 그 문제를 좀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어느 정도 달려나가는 그 지점이 있었다면 네. 요즘의 혼란함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혼란함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 혼란함을 사회가 책임져주지 않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게 네. 혼란의 대상부터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혼란은 같은데 그걸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두 얘기예요? 개 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과 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혼란의 그런 개념도 다르고.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의 생각인데 네. 어느 시대나 혼란하긴 했지만 지금 시대가 겪는 혼란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획일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현상이라든지 같은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비슷한 식의 정신이 공유되고 그랬던 사회였던 반면에 최근에는 더 개인주의가 되고 개인으로서 조금 더 존재를 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들과 공유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네.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네. 저를 포함해서 순트님이나 유랑님도 혼란의 형태는 다르지만 네. 혼란의 심각성이나 그 정도를 바라볼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 의견인 건가요? 크게 와닿지 않는다기보다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나게 유별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랑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떻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유생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통찰력과 해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너네 셋이 이제 틀린 거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아주 심각하다. 네. 근데 기대가 된다. 기대가 오히려 됩니다. 우리 셋이 비슷한 의견이고. 맞아요. 농담은 던전쟁인데 답변 받지 말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에피소드 동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는 오늘 에피소드는 약간 좀 저의 생각이라든지 네. 제가 주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합해서 저의 주장이 좀 많이 들어간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혼란은 어느 시대나 있었죠. 네. 근데 과거의 냉전 시대까지의 혼란 같은 경우는 좀 적과
아군, 피아가 좀 뚜렷한 혼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해결책 솔루션들이 명확했던 그런 혼란들이었다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네. 지금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가치들이 다 뒤엉키고 섞여가지고 네. 뭐가 혼란인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정말 맞는 건지도 모를 만큼 이상해져 버린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동의해요. 제가 뭐야? 초반에 갑자기 동의하는 걸로 초반에 바뀌었습니까? 왜 사는가 이런 아. 생각을 막 요새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근데 심각하네. 네.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인데 사회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본인도 영향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런가? 갑자기? 모르겠어.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네. 선생님이 하시려고 했던 말인 것 같기도 어깨 해요. 젓가락 얹으세요. 잘 정리를 이렇게 해주신다. 내가 혼자가 갑자기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단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좀 통일된 뭔가 획일화된 뭔가가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게 다 너무 얽히고 설켜서 오히려 거기서 오는 혼란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예전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그 전에 혼란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나 방향은 조금 갈피가 잡혔는데 지금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지조차 좀 모르게 되는 그런 혼란스러움인 것 같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사실 뭐 다양성이 증대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죠.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네. 오히려 기존의 잣대, 기존의 피아를 구분한 잣대를 가지고 다양성을 대화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참 되게 가치가 전도된 현상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사역자분이 계시는데 네.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구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파국의 기운이 증가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인정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위협 말이죠. 지금 이 문명이 엄청나게 위태롭다는 전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지금 이렇게 문명이 위태로운 이유는 최고 지도자 부재기간, 즉 인터레그넘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공동선, 공동윤리의식이 다 파괴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덧붙여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문제는 사회적으로 유발되었는데 해결은 개인이 알아서 자구책을 찾도록 기대되고 있는 세상. 이것 때문에 지금 네, 사회가 생산한 질곡을 개인이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도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 그 최고 지도자라는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사람이 아니라 아니죠. 뭐 어떤 특별한 가치, 뭐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그 최고 지도자라는 그렇게 뭔가 공유되는 가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참 의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네. 나도 맞아, 너도 맞아. 우리 서로 맞는 거 서로 인정하고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 또 확산되기도 했잖아요. 네. 네. 그 이후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은 참 좋지만 다양성이 오히려 무기가 되는 시기 혹은 다양성을 억압하는 시기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지금 정말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질적으로 좀 혼란성이 다른 시대가 네.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혼란한 시기를 살기 전에 딱 바로 전에 전 세계를 유행하던 사상이 무엇인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어떤 철학이 무엇인가, 네.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네.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보면 경제 이념이잖아요, 원래는. 네, 네. 경제 이념으로 출발했지만 사실은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모든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래, 신자유주의가 맞지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4명 정도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거릿 대처, 네. 네, 그리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신자유주의 관련된 경제학을 내세운 학자는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저희 빌리 엘리어트 편에서도 마거릿 대처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신자유주의 마녀라 불릴 정도로 신자유주의 거의 신봉자에 가깝고요. 음. 대부분의 영국의 모든 것들 다 민영화시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거릿 대처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장례식도 민영화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민영화의 거의 뭐 선봉 주자 같은 사람이었죠. 네. 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는 레이거노믹스를 외치면서요. 그 당시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한 사람이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네. 네. 실제로는 베트남 전쟁에서 많은 청년들이 죽게 만들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한 사람으로도 비춰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레이건이 이 당시에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구호를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들으시면 생각나는 사람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요. 네, 트럼프가 이걸 그대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신자유주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정부,
그리고 세금 감면, 규제 완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참견하지 마라. 우리 맘대로 하면 좀 그렇겠지. 우리 자유롭게 할게요. 네, 우리의 자유를 막지 마세요. 우리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이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밀턴 프리더먼이 썼던 책이 선택할 자유, Free to Choose라는 어떤 책인데요. 네.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유란 책임질 수 있는 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한 자유는 터치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신자유주의였던 거죠. 네. 근데 이 신자유주의가 안타깝게도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돼요. 네. 크게 3가지 정도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한 차례 다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네. 네, 그 위기 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경제 이런 부양 그리고 금융권의 자유를 최대화시켜줬더니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파생돼서 나왔던 사건이 이제 세계 금융위기죠. 네. 네. 그 이후에 최근에는 코비드 19 있잖아요. 네. 그 코로나 시국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위기 상황에는 아주 취약하다, 아주 네.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의 세계가 세계화를 외쳐놓고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고 또 각자 도생만을 자꾸 강조하게 되고 왜냐하면 네. 자유로움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강자의 자유만 부각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이러면서 신자유주의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 네. 네. 트럼프랑 붙었을 때 낙수 효과라는 건 없다라고 공식 선언하기도 했었죠. 네. 실제로 지금은 전 세계 정상들이 신자유주의를 입에 꺼내지도 않는다고 해요. 네.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치인의 그런 발언이나 생각과는 별개로 실제 사회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몰락했는가에 대해선 물음표가 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자유주의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좀비 같은 사상으로 남아가지고 사람들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 네. 조용하면 갑자기 한 번씩 나왔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네. 네. 하지만 결국 죽은 사상이다라는 의미에서 좀비 사상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게 그 관련된 학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중론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치인들 중 그래서 사실상 이제 드러내놓고 정치인들 중에서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은 사실 지탄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명확한 시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까지 겪으면서 서서히 발전된 어떤 논의라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었으면 없었어도 문제가 될 만한 사상이라고 보세요? 그건 이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몰락했다라기보다는 네. 신자유주의 결과물이 이런 것들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파생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렇죠. 부작용 같은 게 터진 느낌인 거죠? 치명적인 결함이 터진 거라 보아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집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위기 상황, 네.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실제로 앞으로 이제 세상은 자꾸만 위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다양성이 증가한 얘기는 그만큼 혼란이 가중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오로지 그걸 그냥 개인의 자유 혹은 시장의 자유만 맡겨놨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교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러면 어떤 사상이 그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까? 사실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든지 이런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문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공동선도 없고 공통된 윤리의식도 지금 부재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였던 그 헤겔이라는 분 있잖아요. 네. 이분이 시대정신이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네. 좀 더 풀어서 얘기해보자면은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이 현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런 논의의 전제가 네. 한 시대에 공통된 지배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항상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인터레그넘 시기에 항상 혼란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걸 우리 받아들인다는 전제를 깔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죠.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을 때는 혼란이 덜한데 네. 없을 때는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전제를 한번 깔고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대 정신이라는 건 그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는 네. 저희의 입장에서는
통찰력을 얻어야지만 어느 정도 살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이런 시대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물론 같아요. 결과가 나오면 그건 정답이 나오겠지만 네. 지금 본인이 느끼는 거에서 가장 큰 내가 느끼는 시대는 지금 이러한 형태인 것 같다를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네요. 저는 시대 정신이 공동의 목표나 뭐 사람들이 지니는 공동의 성향이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이 시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보다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돈의 논리에 지배되어 있는 세상이 아닌가. 그게 사람들의 시대 정신을 잠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너무 강한 소비와 강한 생산 성향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저조차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아가려는 성향이 되게 큰 것 같고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걸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논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시대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요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건 강한 소비와 강한 생산 성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으려는 그런 자본적인 이익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좀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모든 우선순위가 돈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만 그건 그렇게 느끼나요? 근데 공감돼요. 당연히 맞아요. 그렇게 느낄 너무 것 같아요. 공감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기엔 좀 과한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변화를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예가 우리나라에 줄 이어폰 쓰다가 에어팟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진짜 거진 젊은이들은 다 에어팟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에어맥스인가요? 그거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강하다. 이 소비 성향과 생산 성향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돈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게 뭐 허세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또? 허영심?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센트님이 느끼기에는 5년 전,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똑같은 자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자본주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조금 더 전과 비교를 해보면 자본주의가 저는 어느 정도 개인을 해방시키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봉건사회랑 비교를 했을 때 봉건사회에서는 딱 그 협동체제 안에 개인이라는 사실 개념이 거의 없었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집단 속의 한 명으로서 존재를 했던 반면에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확립이 됐고 그런 정치적 사회적 결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부정적인 측면이 아까 스ን트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하지만 반대로 그런 개인으로서의 개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자본주의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그런 다양성이 더 인정이 되고 더 개인으로서 존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휩쓸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 정신은 그런 다양성이 더 인정받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유랑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부분이 물론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달리 본인의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거기서 오는 이점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정신을 바라봤을 때? 약간 정반합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때문에 개성이 표출될 수 있는 개인이 존재를 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불안이랑 어딘가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외로움이나 고독감도 생겼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어딘가 계속 소속되고 싶고 주류이고 싶고 그런 마음도 같이 공존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획일화된 소비로 발현이 됐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네. 그 말씀해주신 바를 쓴트님도 공감하실 거는 같은데 네네네. 문제는 쓴트님은 그런 과정에서 오는 부정적인 거를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좀 염려하시는 네. 거고 네네네. 유랑님은 뭐 그런 과정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시는 편인지. 네, 맞아요. 아, 저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게 큰 것이 그 유튜브 채널만 봐도 예를 들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뭐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진짜 이런 컨텐츠 중에 길 가다가 사람 머리 때리고 도망가기. 근데 그걸 막 보면서 즐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되게 통쾌해하고 재밌어하고 그걸로 이제 다시 자신의 자본을 늘려가고 사실 그게 유튜브 채널이 생기고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생기고 이게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개인의 네.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고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인 거고 저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매우 동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동의 선이 없지 않나. 그리고 그걸 망가뜨리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게 요새는 사람들이 그 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전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긍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다양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에도 너무 동의하는데 지금 그 과도기 안에서 부정적인 면들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컨텐츠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네. 사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네. 센트님은 그런 식의 그런 시선이나 분위기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 세상은 그런 거라도 꿈꿀 수 있는 세상이잖아. 맞아요. 그런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크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그 요즘 고민 중에 하나 계속 나오네. 네. 그래서 약간 고민 상담 예. 시간인데요. 하나가 돈에 대해서 자꾸 제가 스스로 잠식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더 돈이 갖고 우선순위가 싶고, 되는 네, 거고. 네. 없으면 부족하게 느끼고 불행할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되네요. 네. 뭐 저도 비슷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돈이 영향을 준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유생님이 질문하시고 나서 뭐 단어들이 여러 개가 생각이 나는데 네. 아까 잠깐 초반부에 언급됐던 각자 도생, 뭐 생존, 효율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사회가 전반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는 모습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제가 느끼는 이 시대의 단어는 사실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조금 불안해요.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냥 앞서서 두려워하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이게 사건이 막상 터지면 진짜 큰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음. 그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인 논의를 할 여력이 없어서 네. 지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빨리의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더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뭐 돈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냐면 한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다 같이 성장하자. 다 같이 돈을 잘 버는 세상에 와야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면 네. 지금의 지금의 세상은 너가 벌면 내가 못 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벌면 안 돼. 다 같이 버는 상황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더 효율을 추구하고 더 생존 본능이 자극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성공하는 거를 배아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피폐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있잖아요. 토마 네.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네.
자본이 자본을 생산해내는 속도가 네. 노동이 자본을 생산해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너무 빨라가지고 자본력을 갖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게 그 책의 결론이거든요. 네. 빈동님께서 말씀하신 거 혹은 스미트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돈만 있으면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 너무 쉬우니까 네.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그걸 택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꾸 돈 거리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노동하고 힘들 바에는 그냥 빨리 금융적인 방법으로 돈을 어쨌든 뭐 축적해서 나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어라는 파이어족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다음 질문으로 어떤 대거리 시대 속에서 생기는 가치 전도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 말해주신 것 같네요. 제가 느끼는 어떤 이 세상의 지금 모순점 혹은 가치 전도 현상들 혹은 이상한 인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생님은 또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없어요? 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게 다 저희가 느낀 전부인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상하게 세상이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숭배하는 세상이 됐고 네. 네.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연대보다는 나만의 생존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네.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네. 네. 그게 뭐 직접적으로 만나든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든지 간에. 네. 근데 고립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여. 맞아요. 일단 나부터가 그렇고 분명히 정보를 많이 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내가 옳다는 확신만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필터 버블이라는 말 있잖아요. 계속 네.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쪽만 이렇게 강화되는 현상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네. 요새 모든 플랫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영향도 분명히 크겠지만 그거 외에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점차 이렇게 한쪽에만 편향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런 측면에서 갈등이 부과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요즘 뭐 OTT 같은 거 보면 볼 수 있는 영화가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막상 그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영화를 고르는데 지쳐버려서 그냥 영화를 안 보게 되는 일이 전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갑자기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뭔가 자유도 높아지고 축복받는 시대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이라든지 방향을 상실해버렸다라는 생각이 맞아, 좀 맞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안정적인 나의 바운더리에 더 머물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더 심해지고 빈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으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 유랑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넷플릭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볼 때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네. 선택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예전에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대로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거를 접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모르고 맞아요. 내 기준이 뭐가 돼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선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해버리거나 네. 이러다 보니까 시대와 좀 맞물려서 문제가 더 커지고 갈등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편향은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진짜 느낄 수 있는 게 넷플릭스만 제가 보다 보면 내 취향이 확고화되는 걸 느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TV로 나오는 네. OTT를 보시면서 네. 그냥 아무거나 보시거든요. 어. 저렴한 거, 무료 영화, 그리고 그때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위주로 보세요. 네. 근데 그런 걸 같이 보다 보면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이런 시선도 있구나. 이거를 새삼스럽게 느낄 때가 맞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다양성이 존중되고 내 선택이 주어졌을 때 내가 과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걸 맞아요. 느낍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면은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이제 혼란한 시대라는 게 합의는 된 것 같으니까 네. 합의가 된 게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대충 합의된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새로운 시대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감히 새로운 시대 정신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대신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고 다음 시대를 위한 철학, 다음을 위한 뭐 시대 정신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인간은 항상 자유를 꿈꿔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 살아왔고 자유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인간은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유랑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건 시대에서의 집단 속의 나, 집단으로밖에 불리지 않는 내가 이제 개인으로서의 나가 되는 시대가 됐기도 했고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인간의 자유는 자꾸 커져갔잖아요. 네. 근데 이 자유의 개념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 집단, 사회,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영어로는 네. freedom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 free from 보통 그러면은 뭐뭇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제의 자유예요. 내가 무엇을 안 해도 되는 자유. 네. 누군가 날 통제하지 않을 자유가 되겠죠. 네. 두 번째는 그리스 시대의 어떤 민주정으로부터 유래한 집단, 사회,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 보통 리버티라 부르는 자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진보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 보통 프로그레시브라고 얘기 안 하고 리버럴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자유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리버럴하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참여하고 이 세상에 관여를 하겠다라는 어떤 자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자가 먼저 생각나가지고. 뭐야? 자유의 반대말 미안합니다. 네. 좀 유자는 아닌 걸로. 네. 데이비드 흉 같은 경우는요. 네. 영국의 철학자죠. 이분은 자유의 반대말은 폭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폭력이란 것은 곧 자유의 적이며 자유로운 행동을 억압하는 것이다. 나의 자유로운 행동에 강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데이비드 흉 쳐서 보시면요. 네. 문세윤 씨 닮았습니다. 아, 정말 여담이네요. 이 사람 왜 이래? 아, 아니,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걸 제가 원고를 쓰다가 너무 닮아가지고. 혼자 또 웃고 이러다가 이거 얘기해야겠다 이런 거 올 거 아니야 오늘. 한번 검색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자유의 반대가 폭력이니까 네. 자유를 증가시키면 폭력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마치 자유와 폭력이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생각해보면 자유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강자의 자유는 약자에게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자연계에서 비유해보자면은 늑대의 자유는 사슴에게 폭력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구축된 이후의 세계는 자유는 최대화시키되 네. 네. 폭력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사실상 근데 신자유주의는 자유만 극대로 키운 세계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독재라든지 나치 전체주의 같은 경우는 폭력만 극대화시키는 세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 양자택일 중에서 항상 한쪽만을 택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의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자유가 증가하는데 누군가에게 폭력이 자꾸만 증가하게 되는 것인가? 네.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나치의 부역자였던 칼 슈미트의 어떤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그 여론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칼 슈미트는 정치라는 것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피아를 식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권력 활동은 제도가 아니라 결단이고, 그러니까 제도로 마련해놔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정치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이뤄진다. 그것이 권력이다라고 얘기했고, 법은 그 자체 지고한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법이 수단이 아니라 얘기했어요. 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통제된 세상 속에서는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그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네. 네. 자유를 맨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불필요한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칼 슈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의 자유가 아닌 모든 것들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유는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 폭력은 더더욱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돈을 추구하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 이외의 것들은 다 치워버려도 괜찮은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막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고 네.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고 모두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간주하기가 쉽다는 거죠. 네. 이런 자유의 딜레마를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한 장면을 뽑아오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영국에는 여러분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나요? 외로움, 그러니까 청년들의 외로움, 이 사회의 외로운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네.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아, 네. 약간 고독부 장관 이런 느낌. 고독부 장관은 일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외로움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빈동님도 비슷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요. 2021년에 고독사 사망자 수가 3,378명. 네.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더 무서운 거는
20대, 30대 이런 젊은 층의 고독사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옛날에 고독사 생각해보면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겠는데 네. 네. 최근에는 이런 젊은 분들 한참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네. 점점 외로워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유를 선택하다가 자유의 딜레마에 갇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증가시켜 온 것이 아니라 네. 헤겔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세계는 전적으로 자유의식 안에서의 진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유 자체가 아니라 네. 자유의식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어떤 자유의식의 증가가 훨씬 더 세계의 발전을 이끌고 진보를 이끄는 데 동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네, 그 자유라는 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다소 혼동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나의 자유가 중요하면 타인의 자유도 중요한 건데 그 타인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겔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자유는 아름다운 영혼의 부정적 속성, 곧 모든 것을 단념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헤겔은 자유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단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유의 최고봉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그래서- 진짜 최고봉이네요. 그렇죠. 맞네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무한대로 자유 누릴 것이야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 자유를 조금 더 제한해 주겠어라는 것이 최고의 자유의식이라는 거죠. 자유의식 속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나는 내 자유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경지까지 오르는 것이 네, 이상적인 목표겠네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동의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서구 역사상 서구의 이제 철학 역사를 보면은 이런 헤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이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 이게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 세계 약간 리더급의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딱히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네. 영향력이 더 커지는데 네. 맞아요. 이거는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네.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더 멀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유의식을 확산시키고 발전시키는 이런 운동이 없었느냐? 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도 네.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초들부터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것들이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 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일본군들이 총칼을 들이밀어도 우리는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또 좀 더 가깝게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민주화운동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독재 정부와 맞서가지고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일이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자유의식의 발전을 꾀하고 또 원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유의식이라는 것과 공존이라는 것이 함께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다양성이라는 것도 공존하는 그 사회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공존의 의미를 조금 잊고 나의 가치, 나의 이익,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그런 영광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회인 것 같아서 네. 공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님께서 공존이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음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짠 거 아닙니까? 키맨이네요, 키맨.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존을 위해서는 저는 각자 도생의 사회 말고 네. 나만을 위해 사는 사회 말고 이 시대는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 친밀함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네. 과거에는 친밀하다고 생각하면서 존중하지 않았던 사회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친밀함을 이용해서 폭력을 가했던 사회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는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에 지친 사람들이 최근에는 존중은 정말 잘해요. 근데 절대 친밀하고 싶지 않아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거리를 유지하자. 난 너와 친밀해지고 싶진 않지만 존중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거를 지적하거나 네. 아니면 좀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지금은 그냥 지켜보잖아. 네. 그리고 멀리서 뭔가를 찍잖아. 그리고 그걸 올리잖아. 네. 이런 것처럼 뭔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친밀함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싶은 거니까 저 사람을 존중해야지 내가 개입하면 괜히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느낀다라는 걸까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싸늘해졌다는 거죠, 사회 자체가. 네. 그러니까 네가 뭐 어떻게 살든 네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나한테 제발 다가오지 말아줘. 아. 네. 저 이거 좀 생활 속에서 요새 느낀 게 음. 제 조카가 있잖아요. 네. 네. 요새 조카가 좀 커가지고 같이 카페에 데리고 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무서워요. 아, 뭐라 할까봐?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울었을 때 사람들 시선이라든지 나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기한테 맞아, 맞아.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무섭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봤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대변한다면 자신의 개인 시간에 카페에 와서 뭐 조용히 친구랑 얘기하고 싶은데 아기가 울어대면 네.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싸늘한 시선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기를 키우는 쪽에서 케어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친밀함이 없는 사회라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어떤 사회적 문화로는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법제화시키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예전에 그러면 이제 옆에서 아이가 울면은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아이고 왜 이래 하면 사탕 하나 물어주시고 이런 광경을 정말 보기 어려워졌다는 게 네. 너무 슬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근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새는 또 그 할머니 입장에서도 그 엄마가 어떤 반응을 할지 맞아, 또 맞아요. 모를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거기서 이제 네. 어떤 똘레랑스라고 하나요? 이제 관용 자체가 네. 아예 사라졌다는 게 참 너무 맞아요. 슬픈 것 같아요. 예전에 슬픕니다. 공원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면 네. 귀엽다 하면서 다가가서 만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네. 요새는 그러면 안 돼요. 문제되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지금의 형태가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데 주인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좀 멀어지고 네. 이런 측면에서 정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네.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조금의 친밀감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네. 네. 너무 따뜻해요. 어, 너무 맞아요. 고맙고 최근에 뭐가 있었나요? 그 카페 가도 네. 괜히 한마디 던져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너무 귀엽다고. 이제 집에 가라. 싸늘하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놀만큼 놀았으면 들어가십시오. 막 그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시고 애기 뭐 춥진 않냐고 하면서 에어컨 바람 막아주시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어. 너무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절대 뭐라고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쵸. 거쳐봤으니까. 애를 데리고 와서 음. 애가 시끄러울 때 물론 불편하지. 네. 근데 당연히 애가 떠들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감안한다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대화를 본 적이 있는데 만에 하나 조금 더 사회가 심각해지면 네. 그런 부모님들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맞아. 아니 나는 음. 모두한테 불편 안 끼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저 부모는 왜 그러지? 맞아. 이런 상황까지 가면 진짜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조카 콩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콩순이가 살아갈 사회가 아. 네 걱정도 되면서 맞아요. 네 좀 반성하게 되네요. 그쵸. 인상 쓴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카페에서. 다음에 데려와서 아. 옳은 공격을 네,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친밀함이라고 하지만 이걸 사회로 넓히다 보면은 정의와 연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의 속성에 가깝잖아요. 네. 네. 이 연대라는 것은 조금 더 그것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감성적인 것들에 가까울 텐데 네. 서로가 서로를 좀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구성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의로 연대를 조금 더 견제하고 구성하면서도 연대로 다시 정의를 조금 더 견제할 수도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네. 정의가 없는 연대는 일종의 이익 집단에 불과해요. 반사회적 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네. 근데 연대가 없는 정의는 또 너무 차가운 정의가 맞아, 되어버리는 맞아. 거예요. 네. 네, 싸늘하고 냉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자의 논리가 되게 너무 쉬워요. 네. 연대 없는 정의는 강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 너 이 법칙을 왜 안 지켜? 너 이거 왜 규범 안 지켜? 너 형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약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친밀함이 없어진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사회인지 상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네. 지난 시간 유랑님께서 해주셨던 AI 편에서 빈동님께서 법관 얘기할 때 네. 감성이 필요하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맥락이랑 좀 아. 닿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전 제가 강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 없어. 연대 필요 없어. 이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정의만 생각하게 되는 네,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 사람은 내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내 주변에 두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네. 이게 언제 뒤바뀌냐면 네. 스스로 내가 약자가 됐다고 느낄 때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강자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을 다 내쳤으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외로움을 느낀 적도 없고 나는 외로움에 무던하고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거는 그냥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낀 거지 그런 환경이 다 사라졌을 때 나는 외로움을 엄청나게 느끼고 엄청나게 소외된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그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대는 지금은 나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분명히 필요할 때가 온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회가 뭐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는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그런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연대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강할 때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본인이 약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절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법관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T-익스프레스 때문이 아니었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습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더 생각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거든요.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결국에 나한테 해가 되고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은 냉철하게 행동하고 싶지만 지금 내가 베푼 친절함이나 따뜻함이 나한테 분명히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자세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요새는. 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같이 살아남는 것이 네.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감해야 되는데 네.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공감이 잘 안 되는 그쵸. 거죠. 왜냐면 저는 제가 그래봐서 알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이 더 많이 되는 사회라서 그런 경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찌됐든 오프라인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갈등이 있더라도 풀어가고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로그아웃 하면 되고 친구 맞아. 관계 끊어버리면 되고 맺고 끊음이 쉬워지면서 네. 그런 공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빈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따뜻해져서 그런지 좀 분위기가 더워졌습니다. 공간이 꾸는꾸하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해요. 친구요? 친구란 없다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날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너와 다른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걸 보고 니체라는 철학자는요. 네.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들이여 적이라는 것은 없다네. 그러니까 사실 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도 네. 같은 피가 흐르는 인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와 적을 구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같은 종으로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삶이라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따뜻합니다. 미래 편에 아주 훌륭한 마무리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일단 따뜻하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면 네. 외계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늘상 이렇게 싸우던 그 여러 힘 있는 국가들이 하나로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네. 화해를 네. 하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외계인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닥칠 재앙 앞에서는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서로 알게 되면서 논 제로섬 게임이라는 가치를 알게 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도 그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득이 당장은 내 실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고 네. 내가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나의 행복으로 더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사회가 조금 왔으면 좋겠다. 뭐 저번에 저희가 AI 시대를 얘기하면서도 많은 불안함을 얘기했었는데 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은 정말 그런 논제러슴 게임. 그러니까 모두가 잘 됐을 때 나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따뜻한 마음을 또 한 번 품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따뜻한 것도 더워 죽겠습니다. 따뜻함이 과해져가지고 지금 공간이 녹음실이 많이 더운데 네. 다른 두 분은 어떠셨는지. 저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도 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것도 어쨌든 나와는 다른 인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연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의 다양성이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다양성도 인정을 해주고 그걸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물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디서 나온 거죠? 최재천 교수님의 책 문구이기도 한데 그게 최재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책도 되게 재미있게 의미 있게 읽었는데 손 잡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인간들이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멋진 조금 말이십니다. 손에 땀이 많더라도 네. 그거를 참겠습니다. 잡아주고 다 안 찍이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얼어 죽지 않게 네. 만들어주는 계기가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네. 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유생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운 주제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여러분들께 생각보다 수준이 높으시군요. 생각보다 우리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았는데 농담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박구용 교수님이라고 네.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이분이 강의하신 거나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해서 이분의 책과 강의를 많이 참고해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여유는 잔고에서 나오고 상냥함은 당과 탄수화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탄수화물과의 당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조금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셨고 네. 미래편을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 그 전에 저 정정 하나만 해도 되나요? 예. 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입니다. 아까 뭐라고 아까 그랬죠? 생물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마 모두가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생명이랍니다. 네. 생물이 아니라 생명이다. 네.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미래편의 4가지 에피소드를 모두 다뤄봤는데 네. 저희가 처음에 교육 다뤘고 팟캐스트 다뤘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다루고 오늘 이렇게 철학까지 네. 미래편의 에피소드로 얘기해봤는데 기획자로서 유랑님 어떠셨는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기계 같은 대답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폭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앞서 괴담편이 약간 B급의 감성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전 특집과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특 S급이거든요. 그렇다고 느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럼 오늘까지 해서 저희의 미래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특집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